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쟁 기록 속에서 숫자와 전술만을 보지 않는다. 한 인물이 어떤 태도로 승리를 만들었는지, 어떤 성품으로 공동체를 이끌었는지를 함께 살핀다. 그리고 이순신은 그 두 가지 면모를 동시에 인정받는 드문 지휘관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 역사 연구기관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이순신을 성실성과 겸손함으로도 기억되는 드문 군사 지도자라고 정의한다. 전쟁의 영웅들은 흔히 카리스마와 명성을 내세우지만 이순신은 기록 속에서 한결같이 조용하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한 인물로 나타난다. 그는 승리의 순간에도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고 실패와 위기의 순간에는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며 병사들과 공동체를 위해 침묵으로 버텼다. 이러한 태도는 전쟁을 넘어 인간성의 관점에서도 높이 평가되는 요소다. 그리고 그가 만든 승리는 지금도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남아있다. 특히 한산도 대첩은 살라미스 해전, 칼레 해전, 트라팔가르 해전과 함께 세계 4대 해전으로 평가된다고 여러 국제 학술 연구에서 언급된다. 이순신의 전략이 단순한 지역 전투가 아니라 해군 역사의 교본이 되는 수준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해전의 역사에서 가장 자주 비교되는 지휘관들은 넬슨 도고, 그리고 이순신이다. 넬슨은 영국이라는 세계 최강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그의 함대는 막강한 훈련 시스템을 기반으로 움직였다. 도고 헤이아치로 역시 일본 제국의 전력, 군수, 기술의 모든 뒷받침을 받으며 러일 전쟁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순신의 상황은 이들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는 국가의 체계적 지원 없이 함대의 대부분을 스스로 만들고 병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전투 전략 전체를 독자적으로 구성해야 했다. 국가가 전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순신의 전적을 불신하거나 제한하던 시기조차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환경이 아니라 원칙을 기반으로 지휘관의 길을 선택했다. 이 차이는 그가 이룬 승리의 성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 넬슨과 도고가 국가의 군사체계를 극대화해 만든 승리라면 이순신은 존재하지 않던 체계를 스스로 구축해 승리의 토대를 만든 지휘관이었다. 현대 일부 연구에서는 명량해전의 승리를 지형의 도움이나 우연의 요소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미국 해군 사관학교를 비롯한 여러 군사기관들은 이 전투를 철저하게 전술적 계획의 결과로 분류하고 있다. 그는 조류의 변화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일본 함대가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 또한 좁은 해협에서 일본군의 기동력을 차단하고 포격 효율을 극대화하는 위치를 선점한 뒤 결정적인 순간에 추격전을 전환했다. 이 모든 것은 행운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전투전의 기록을 보면 그는 지형 분석, 바람과 물살, 병력 배치와 사기까지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명량해전은 전장의 환경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 내릴 수 있는 최적의 판단이었음을 보여준다. 전쟁의 역사는 언제나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다. 동원된 병력, 배치된 선박의 수, 화력과 장비의 성능은 중요한 정보지만 그 안에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늘 사람의 판단과 구조, 그리고 전장을 이해하는 능력이었다. 이순신의 전술은 이 세 요소가 어떻게 한 사람의 손에서 하나의 체계로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의 전술적 천재성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세 가지 관점에서 차분히 살펴본다. 거북선의 갑판은 두께 4인치, 약 10cm의 두꺼운 나무 구조 위에 철판을 덧대어 만든 방어 장치였다. 조총이나 화살은 물론 근거리 포격에도 버틸 수 있는 강도였다. 거북선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서 26문의 대포를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모든 방향으로 사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부분, 선체 앞의 용머리에서는 연막과 화염을 내뿜어 적의 시야를 차단하고 혼란을 유발했다. 갑판을 덮고 있는 수많은 철갈시는 일본군의 장기였던 백병전을 원천 차단했다. 적은 배 위로 뛰어오를 수 없었고
근접전을 유도할 틈도 주지 못했다. 이러한 구성은 오늘날 종합 전투 플랫폼이라고 불릴 만한 구조였다. 이순신은 단순히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전술적 목적을 하나의 선박 안에서 구현해낸 설계자였다.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거북선의 모습은 지금 다시 보아도 단순히 조선시대의 기술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그 안에는 전장을 분석하고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며 조선 수군의 장점을 극대화한 철저한 전략적 사고가 담겨 있다. 조선 수군의 배들이 반원형을 그리며 넓게 펼쳐지는 모습이 새의 날개처럼 보인다. 이것이 바로 하객진, 학이 날개를 펴 적을 감싸는 형세에서 이름을 딴 전술이다. 이 전법은 적을 넓게 유인한 뒤 반원형으로 포위하여 화력을 집중시키는 방식이었다. 특히 조선 수군의 대포 사거리와 정확도를 고려하면 하객진은 최적의 효율을 내는 구조였다. 이순신은 이 전술로 한산도 대첩에서 일본 함대를 파죽지세로 몰아붙였다. 하객진의 중심부에 들어온 일본군은 사방에서 퍼붓는 포격에 대응하지 못했고 진영은 순식간에 붕괴되었다. 이 전술은 훗날 도고 헤이아치로가 러일 전쟁에서 자신의 해전 운용에 참고했다고 알려져 있다. 미 해군, 일본 해군 연구소 모두 하객진 전술을 전술적 포위와 화력 집중의 교과서로 기록한다. 그러나 하객진의 중요한 지점은 그 형태보다도 그 형태를 언제 펼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이순신은 적이 가장 공격적으로 돌진하는 순간 전열을 흐트러뜨리기 직전에 전술을 실행했다. 지휘관의 판단과 병사들의 숙련도, 배의 배치와 시야의 확보, 그리고 바람과 물살까지 모든 것이 정확한 타이밍에 맞아 떨어져야 이 전법이 완성될 수 있었다. 바다 위의 반원은 단순한 전열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과 계산이 내려진 전쟁의 구조물이었다. 명량해협으로 가보자. 좁은 물길을 따라 시속 20에서 30km에 이르는 물살이 굉음을 내며 아래로 쏟아져 내린다. 이 해협은 전투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가 적이 될 수도 있는 장소였다. 그런데 이순신은 이 거친 물길을 전투의 중심으로 삼았다. 그는 조류가 빠르게 역전되는 시간대를 파악했고 일본군의 대형 함대가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먼저 6척의 배로 유인 작전을 펼쳤다. 작게 흩어진 조선 수군의 배들은 마치 도망치듯 뒤로 물러나면서 일본 함대를 넓은 바다로 이끌었다. 그리고 충분한 간격이 벌어진 순간 조선의 주력이 숨어 있는 곳으로 적을 몰아넣었다. 적은 조류에 떠밀려 선체가 흔들렸고 방향을 바꾸지 못한 채 어지럽게 뒤엉켜 탄력을 잃었다. 바다라는 환경은 그 자체로 전장의 일부였고 이순신은 그 전장을 지형의 일부로 흡수해 사용했다. 이 장면은 세계 해군사에서 지형을 무기로 만든 가장 완벽한 사례로 평가된다. 전쟁은 늘 숫자와 전술로 설명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지휘관의 결단이 전황을 결정한다. 이순신의 삶에는 그런 결정적 순간들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그 결정들은 언제나 가장 불리한 시점에서 내려졌다. 임진왜란 초기 왕실과 조정은 혼란 속에 있었고 수군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순신은 전쟁의 행방이 결국 바다에서 갈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조정의 지원이 없던 시기, 그는 독자적으로 함대를 구축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 수군이 제대로 된 전선조차 갖추지 못했던 시점에 이순신은 지역 장인과 병사들을 모아 스스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배는 뒤에 조선 수군의 근간이 되었고 해전의 판도를 바꿀 준비를 갖추게 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순간은 부당한 첩보가 보고되었을 때였다. 왜군이 이미 후퇴했다는 잘못된 정보가 올라왔고 조정은 이를 믿고 이순신에게 출전을 명령한다. 그러나 그는 정보의 진위가 의심된다며 작전을 거부했다. 그 즉시 그는 체포되어 투옥되었고 지휘권도 박탈되었다. 당시 기준으로는 왕명을 거역한 중죄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첩보가 완전히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순신의 판단이 옳았던 것이다. 이 사건은 그가 단지 용맹한 장군이 아니라 정보와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한 전략적 사고의 소유자였음을 보여준다. 그의 결단은 언제나 승리를 위한 도박이 아니라 패배를 피하기 위한 냉철한 선택이었다. 이순신의 해전 기록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는 군기와 사랑이다. 이 두 단어는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의 지휘 방식에서는 하나의 축으로 묶여 있었다. 그는 전투 중에는 철저한 규율을 요구했고 병사들에게 도망이나 방심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외의 순간에는 병사들을 자식처럼 대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부상자와 병든 병사는 직접 문병했고 식량이 부족할 때는 자신의 몫을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전투 전날 밤 병사들의 두려움을 잊게 하기 위해 그는 직접 배를 돌며 말없이 등을 두드려 주기도 했다. 그의 인간적 면모는 개인적 고통의 순간에서도 드러난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직후 그는 깊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전쟁터로 복귀해야 했다. 전선은 그를 기다렸고 그는 자신의 감정보다 나라와 병사들의 안전을 먼저 선택했다. 병사들은 이순신의 가혹한 군율을 두려워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존경을 바쳤다. 그를 지휘관으로 따르기보다 바다를 함께 건너는 존재로 여겼다. 이 관계는 전투에서 흔들림 없는 전력을 유지하게 한 중요한 이유였다. 1598년 겨울, 노량해전이 시작되었다. 전쟁의 종교를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전황은 여전히 치열했다. 일본군 200척 이상의 함대가 후퇴를 시도하며 조선을 압박했고 이순신은 그 진로를 차단하기 위해 함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아갔다. 전투는 밤새 이어졌다. 불꽃이 바다 위로 흩어지고 총성과 포성이 새벽녘까지 계속되었다. 그 한가운데에서 이순신은 지휘선을 지키며 전투를 진두지휘했다. 그러나 화살 한 발이 그의 왼쪽 겨드랑이를 관통한다. 주위 장수들이 놀라 다가오자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투가 한창이다. 전쟁북을 울려라.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의 마지막 명령이었다. 지휘관의 사망 소식이 병사들의 사기를 무너뜨릴까 두려워 그는 자신의 죽음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숨기게 했다. 전투는 조선의 승리로 끝났다. 200척이 넘는 일본군의 배가 노량바다에 가라앉았고 그 속에서 이순신의 생은 조용히 막을 내렸다. 그의 몸은 전장을 떠났지만 그의 마지막 선택은 끝까지 지휘관으로 남아 있었다는 증거였다. 1904년 러일 전쟁의 영웅으로 불리던 일본 제독도고 헤이하치로는 자신의 전술 능력을 칭송하는 말 앞에서 잠시 표정을 굳힌다. 넬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이순신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비교할 대상이 없다. 세계 해군사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장이 어떤 무게를 갖는지 안다. 해상에서 수많은 전투를 경험한 장군이 한 나라의 장수를 두고 비교 불가라는 말을 남기는 일은 극히 드물다. 비슷한 시기, 일본 해군 교관 사토 테츠타로는 이순신을 네 가지 기준으로 분석했다. 성격, 전략, 창의성, 외교 능력, 군사적 능력과 인격적 요소를 모두 살펴본 뒤 그는 이렇게 결론 내린다.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해군 지휘관. 세계의 전쟁 전문가들이 각기 다른 자리에서 비슷한 결론을 내린다. 이순신이 지휘한 해전은 총 23번이다. 그리고 그 모든 전투에서 조선 수군은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그 많은 해전 속에서 잃은 배는 단 한 척도 없었다. 영국의 로열 유나이티드 서비스 인스티튜트와 미국 해군 연구소는 이 기록을 전쟁사에서 사실상 유일한 사례라고 평가한다.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함선을 잃지 않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군사학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기록의 절정에 명량해전이 있다. 좁고 거센 물살이 회오리치던 울돌목. 그곳에 서 있었던 조선의 전선은 고작 12척이었다. 이를 마주한 일본군의 전력은 기록에 따라 133척에서 333척까지 추정된다.
현대 군사 모델에 이 전투를 대입하면 늘 한 가지 결론이 나온다. 승리 확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그 해전에서 승리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전황 전체를 뒤집는 결정적인 승리를 만들어냈다. 이 순간부터 세계 해군사에서 이순신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지휘관으로 기록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전적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순신은 정규 해군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 실제로 그는 해전 이론이나 지휘 교육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 없는 비정규 출신이었다. 하지만 전투 기록, 지형 분석, 조류 이해, 배의 구조와 화포 운용까지 끊임없는 관찰과 기록을 통해 자신만의 전쟁 체계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생애 동안 2번이나 강등되어 사병으로 복무했다. 지휘권을 완전히 박탈당해 갑옷 대신 평범한 병졸의 옷을 입고 전장의 가장 낮은 계급으로 돌아가야 했던 시기. 그러나 역사는 그가 그 시기조차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한다. 전쟁이 다시 격렬해지자 조선은 결국 그를 다시 불러내었다. 지휘관으로서의 명예나 위치가 아니라 그의 능력과 책임감이 나라가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브리테니커와 미국 해군 기록은 이 순간을 간결하게 정리한다. 조선은 그를 버렸으나 전쟁은 그를 다시 불러세웠다. 이순신의 전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로소 완성되기 시작했다. 역사는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레 빛이 바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이름은 시대가 바뀔수록 더 또렷하게 떠오른다.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오늘까지 강한 힘을 갖는 이유는 그의 생애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현대에도 살아있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2013년 이순신이 남긴 개인 전쟁 기록물 난중일기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루하루를 기록한 이 일기는 지휘관의 차분한 분석, 병사들을 향한 애정, 그리고 한 개인의 고통과 고민까지 담아 세계가 인정한 인류의 기록이 되었다. 2005년 한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설문조사에서는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질문에 43.8%가 이순신을 선택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인기나 국뽕이 아니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택 희생 책임을 현대적 가치로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그의 이름은 동상과 기념관을 넘어 학교 교과서, 군사학교본, 그리고 대중문화 속에서도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다. 사람들은 이순신을 전쟁의 영웅으로만 기억하지 않는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을 끝까지 지는 사람의 상징이 되었다. 이순신의 삶은 전쟁 기술이나 전술보다 더 큰 질문을 남긴다. 절대 열세에서 인간은 무엇으로 버티고 무엇으로 선택하는가? 그가 남긴 기록과 선택에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절대 열세를 극복하는 전략. 그는 언제나 부족한 전력, 불리한 조건,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싸웠다. 그러나 그는 환경을 탓하기보다 환경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의 전략은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는 자가 이기는 것임을 보여준다. 둘째, 리더의 책임과 희생 정신. 그는 병사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강하게 다그쳤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책임을 아래로 떠넘긴 적이 없었다. 지휘관의 죽음이 전세를 흔들까 자신의 최후마저 숨긴 사람. 이순신은 리더십의 정의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겼다. 셋째, 혁신과 창의성의 중요성. 거북선의 설계, 하객진의 운용, 명량 해협 지형 분석. 이 모든 것은 전통을 답습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전장을 바라본 결과였다. 혁신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임을 그의 전술은 말해준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기록은 끝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많은 영웅이 잊혀졌지만 이순신의 이름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 그는 과거의 장군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버틸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기준점이다. 그 기준은 언제나 단단하고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 이름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